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라 동쪽의 장인국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신당서 동의열전 신라편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는 변환의 후예이다. 한대의 낙랑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는 1천리, 종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은 장인국에 닿고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 장인은 그 키가 거의 세 길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갈기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아니하여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 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으면 의복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의 산은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 한다. 신라는 이곳에 항상 궁수를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자,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신라가 경상도에 있었다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라 동쪽에 장인국, 즉 거인국이 존재를 했고 그 거인들을 막기 위해서 신라가 산맥에 궁수 수천 명을 주둔시켜 막았다. 이러한 기록이 정사 역사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을 근거로 통일 신라의 수도 금성이 있었던 곳이 현 중국의 감숙성 난주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 따르면 금성은 금성군으로서 지금의 감숙성 옛 난주와 서영의 두 주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성현은 감숙성 고란현 서남이라고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5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이 감속성의 가장 큰 도시인 난주와 선영시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성군이라고 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 계림은 옛 신라의 이름이며 탈해 이사금 9년에 시림이라 했으며 감속성 성현 서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이 성현 서남쪽 즉 룽난시 근처를 과거에는 계림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 경주는 수나라 때 다시 찾아 홍화군이라 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곳은 감속성 경양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성 경양현이 현재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 감속성의 현재의 칭양시를 과거에는 경주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와 관련된 이 금성, 경주, 계림 이런 지명들이 모두 중국 감속성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라의 본래 위치도 이 감속성 인근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서에 등장하는 신라 동쪽의 장인국은 신라의 수도가 위치했던 중국 감숙성의 동쪽 지역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중앙아시아 유목지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던 고구려와 그리고 사마르칸트를 위시한 실크로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 그리고 이 신장 일구르자 지구와 감숙성 일대에 존재했던 신라, 즉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금성, 이 금성의 동쪽에 장인국이라는 거인들의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당서에서 신당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신당서의 기록이 근거 없는 뜬소문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신당서에 나오는 장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당서 기록에 의하면 장인은 키가 3길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 길이 대략 2.4에서 3m이므로 세 길은 7.2m에서 9m에 달하는 길입니다. 장인들은 상당한 키를 가진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자로 대인, 큰 사람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남자 시축훈을 보면 동방의 경계는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이른다. 푸른 땅 수목의 벌판이다. 태호 구망이 다스리며 12,000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록을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갈석산, 즉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체트칼 등선, 이 산이 바로 갈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거쳐서 대인국을 지나면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도달하는데 이 길이가 12,000리, 즉 5,000km에서 6,000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 현재의 중국 동북부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표현해보면 모잉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모잉이라는 집단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 권삼 성읍 영토편을 보면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는 여수와 맞닿았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그리고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잉 등의 나라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영토를 대부분 흡수한 고려, 이 고려의 동남쪽에 모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잉과 고려는 영토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당서 일본전을 보게 되면 일본국의 서쪽과 남쪽은 큰 바다와 접해 있고 동쪽과 북쪽은 큰 산으로 한계를 삼는다. 산 밖은 모인의 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이 서쪽과 남쪽이 큰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과 동쪽이 큰 산으로 막혀 있다라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영토는 구당서에서 말하는 일본의 원래의 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동쪽과 북쪽에 큰 산 너머에 모잉이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중국 대륙 남동부에 모잉이라는 집단이 살았던 것으로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송서 외국전을 보면 외왕무가 유송에 보낸 상표문이 나오는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께서는 몸소 갑주를 두르고 산천을 돌며 편히 쉴 날도 없이 동쪽으로 모잉의 나라 55국을 정벌하고 서쪽으로 중의의 나라 66국을 복속시켰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일본 즉 외의 나라가 동쪽으로 모잉의 나라 55국을 정벌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서기에는 특히 모잉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설모 사람 인을 써서 표기를 하고 에미시로 읽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미시가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정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진무천왕의 동정편에 에미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미시는 홀로 100사람을 맞는 강한 병사라 가로되 사람 많아도 저항 없이 기고 말았네. 홀로 100사람을 상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이들이 체구가 상당히 큰 거인이었음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을 해보면 고대의 외, 즉 일본은 최초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중국 남부에 거주하던 거인족, 즉 모잉족을 몰아내고 해당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진왜란도 이 중국 대륙 북부, 북서부에 존재하던 이 조선과 이 중국 대륙 남동부에 존재하던 이 외 간의 전쟁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대인에 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 산해경 해외 동정편을 보면 해외 동남쪽 구석에서 동북쪽 구석까지 기재한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 대인국은 차구의 북쪽에 있고 그곳 사람들은 덩치가 크며 앉아서 배를 조종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외 즉 바다 바깥쪽 이 지역의 동남쪽 구석에서 동북쪽 끝까지 기록을 했는데 차구의 북쪽에 대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 비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산해경 대황북경을 보면 동해의 바깥 대황의 한가운데 파곡산과 대인국이 있다. 이름을 대인당이라고 하는 대인들의 저작거리가 있다. 한 거인이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양팔을 벌리고 있다. 또 산해경 해내북경을 보면 복례산은 바다 가운데 있다. 대인들의 저작거리가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해경에 의하면 복례산 혹은 파곡산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산의 거인, 즉 대인들이 살았으며 그곳에 대인들의 저작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산동성 끝자락에는 복례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펑라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한자로 복례시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수면을 20m 상승시키면 산동반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수면을 20m 상승시키게 되면 현재의 산동반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국이 존재했던 바다 한가운데의 섬은 바로 현재의 산동반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 동부의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의 산동반도가 섬이었고 그 섬에 거대한 골격을 가진 사람이 상당기간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산동성 제남시의 자아디아 마을에서 평균 신장이 180cm에 달하는 고대인의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된 언론 기사가 있는데 중국 산동성의 한 마을에서 5천년 전 생존한 거인의 해골이 다수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팡후이 산동대학교 교수는 골격만 봤을 때 180cm 이상이라는 거지 만약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분명 150cm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산동성에서 발견된 거인 해골의 유적인데 또 삼국사기나 한서 등과 같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서에도 거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고려번기 대무신앙조를 보면 4년 겨울 11월 길을 떠나려 함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키는 9척 정도에
얼굴이 희고 눈에 광채가 있었다. 그는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신은 북명 사람 괴요입니다. 북쪽으로 부여를 정벌하신다 하니 신이 청컨대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척은 한나라 때 1척이 23cm 정도이기 때문에 207cm라고 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서 오행기를 보면 진시황 26년 키가 5장 즉 15m 신발이 6척이며 오랑캐의 의복을 입은 12명의 거인이 임조에 나타났다고 했다. 이걸 길조로 여기고 천하의 병기를 녹여서 금인 12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인들이 임조에 나타난 것은 환란의 시초가 분명하니 14년이 지난 후에 진나라가 멸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서 왕망전을 보면 한박이 상설을 올려서 아뢰길 어떤 키가 한 장에 몸돌레가 10아름이나 되는 비인한 선비가 신의 집에 와서 오랑캐를 쳐부수고자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거무패라고 하며 복내의 동남쪽 오성의 서북쪽에 있는 소여 바닷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몸집이 장대하여 수레에 타지 못하고 세필의 말로도 끌지 못하니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기록에 왕족의 신장이 매우 컸다는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탈해왕의 키가 9척 즉 207cm였고 진평왕은 무려 11척 즉 253cm에 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증왕의 성기는 일자 5티 즉 45cm나 되어서 신부감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진평왕은 키가 11척 즉 2m 50cm에 달했고 허리둘레가 120cm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옥대는 10뼘 즉 150cm에 달했고 하늘이 내린 옥대를 하여서 신라 3대 보물로 꼽혔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의 키는 9척 즉 207cm였고 백제 무령왕은 8척 184cm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의 고대 왕족들은 거인들과 일정한 혈연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역사 기록을 검토를 해봤을 때 현 중국 대륙의 동남부에는 키가 크고 털이 많으며 식인을 하는 거인족이 살았는데 이들이 한국과 일본의 고대 국가들에 의해서 점점 동쪽으로 밀려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고대 왕족들은 이러한 거인들과 혈연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한자인 동이의 이라는 글자에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자가 오랑캐의 이라는 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번째 크다라는 뜻이 이 이라는 글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북부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으로 알려진 이런 고분들의 벽화에는 일반 사람에 비해서 몸집이 큰 거인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림에 나오는 거인들이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의 신체적인 크기를 묘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인이 동아시아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평균 키가 성인 남성이 174cm로 동아시아인 중에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조선의 유적으로 알려진 북방식 고인돌이 옛 거인들의 유적이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주류 학계에서는 북방식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에 어떤 신분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이 군장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평민들의 상당한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이 고인돌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몸집이 큰 거인들이 큰 바위덩이를 가져다가 손으로 쌓아 올렸다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이 거인족의 문명의 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